안녕하세요. 기생충 스포일러 리뷰를 안 하려다가 한 번 더 보고 마음이 바뀌는 바람에 좀 늦어져서 뒷북치는 꼴일 수도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엑스맨 다크 피닉스를 잠시 뒤로 미뤄두는 큰 결단을 내리고 하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생충은 두 번 봐도 재밌는 걸 보니 제가 만족한 영화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 성향이나 성격이 봉준호 감독과 비슷합니다. 제가 무책임한 이상주의를 싫어해서 종종 염세적이라거나 비관적이라거나 회의적이라는 말을 듣는데 저 스스로는 때때로 끔찍할지언정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생충이 정확히 그런 영화였죠. 다만 봉준호 감독은 제가 봐도 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었을 정도로 냉정해서 가뜩이나 논란을 일으킬 소재가 다분한 화제에 본의 아니게 기름까지 끼얹은 형국이 됐지만 저는 이 영화를 눈에 보이는 대로 피상적으로만 읽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들갑스러워 보일까봐 이런 얘기는 피하고 싶었는데 봉준호 감독은 확실히 이야기꾼으로서의 재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어디가 어떻게 그랬었는지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기생충이 공간을 이용해 우리가 사는 현실에 극심한 빈부격차를 나타냈다는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너무 노골적이라 모를 수가 없었지만 집이란 공간 내에서도 부자와 빈자의 환경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고 있던 걸 두 가지만 언급하자면, 저는 이 변기를 보고 놀랐었는데 알고 보니 실제로 반지하에는 수압 때문에 변기의 위치가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변기가 저기에 있다는 건 결국 인간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욕구 중 하나인 배설욕을 해소하는 것조차도 고통과 불편을 수반한다는 걸 의미하니 참 서럽고 안타깝죠. 반면에 박 사장네 집의 욕실에는 욕조와 TV까지 있는 걸 보면 두 부류가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세상에 삽니다. 창밖의 풍경도 극단적으로 대비되긴 마찬가지입니다. 기택의 집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건 기껏해야 툭하면 나타나서 오줌을 갈기고 구토나 해야 되는 꼴불견의 광경입니다. 기택의 가족은 그 꼬라지를 눈앞에서 지켜봐야 하는 신세지만 박 사장의 집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온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냥 잘 가꿔진 정원이 전부였고 봉준호 감독은 그 창을 마치 대형 텔레비전이나 극장의 스크린처럼 통유리로 만들어서 단순히 창밖의 풍경만이 아니라 아예 박 사장의 가족이 보는 세상은 기택의 가족이 보는 세상과는 철저하게 다르다는 걸 노골적으로 전달합니다.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대목이 바로 후반부의 폭우였죠. 기택의 가족은 간신히 빠져나와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비 때문에 난리가 난 처참한 광경과 마주해야 했던 반면 박 사장네 부부는 소파에 편안하게 누워 통유리를 통해 텐트에 있는 아들을 지켜보면서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있었던 텐트조차도 고작해야 텐트인 주제에 미제라서 방수가 잘 됩니다. 가족에게 있어 언제 어느 때고 간에 안식의 공간이어야 할 집이 달라도 이렇게 다르다는 걸 단번에 각인시킨 장면입니다. 저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에서 공간과 인물을 선택한 방식이 정말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조승연 작가가 썰전에서 우리나라가 유독 교육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를 놓고 토론하던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진 서구 사회에 비해 우리나라는 공부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구 사회에서는 공부 외의 다른 진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장려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오로지 공부만이 살 길이라는 인식이 박혀서 사교육비로 막대한 지출을 하고 그거에 짓눌러 살면서도 기어코 자식을 공부에 올인시키려고 발버둥 친다는 건데, 저는 바로 이런 사회 현상이 서구 사회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체주의와 국가주의 같은 사상이 더 짙다는 걸 나타내는 동시에 반지하라는 공간의 의미와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기생충에서 본 반지하는 곧 희망 고문의 공간이고, 더 넓게 보자면 대한민국 자체가 희망 고문으로 팽배한 나라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봉준호 감독의 말에 따르면 반지하라는 주거 형태는 극히 소수의 국가에만 있고 영어와 프랑스어에는 아예 반지하라는 단어가 없다고 하던데, 기생충을 보면 기택의 반지하는 박 사장의 대저택에 비하면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지만 문광의 남편이 살고 있는 지하에 비하면 또 햇빛이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햇빛을 불안과 희망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안과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느 방향을 보실까요? 당연히 언제든지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보다는 언젠가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에 기대삽니다. 기택의 가족이 정확히 그랬죠. 마치 공부를 통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사로잡혀 등골이 휘어지는데도 사교육비에 올인하는 것처럼 기택의 가족은 반지하를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머지않아 그게 한낱 개꿈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뜻하는 건 결국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또는 희망이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고 있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역같은가 하는 겁니다.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의 결말에서 보여주고 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앞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공부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남아있다고 했지만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개소리인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가면 갈수록 사교육비의 규모에서부터 게임이 안 되는데 빈자들이 부자들을 공부로 이긴다는 게 개소리가 아니면 뭐가 개소리일까요? 근데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지만 예전에는 수능만 치고 나면 만점이니 수석 입학이니 하는 학생들이 교과서 위주로 봤다, 공부가 제일 쉬웠다, 이딴 소리를 하는 게 집중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둘 중 하나죠. 진실이거나 언론과 정부가 합작으로 날조했거나, 설사 진실이라고 한들 극소수의 예를 힘든 현실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근거로 쓰지 않고 모두 다 비옥한 땅에 살고 있다는 진리의 확증인 것처럼 떠듭니다. 주로 제가 경멸하는 꼰대들이 그런 짓을 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은 부정한 채 젊은 세대를 비판하는 아주 같은 짓을 하죠. 이 나라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단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고 하면서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을 졸지에 실패자와 무능력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꼴불견이긴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극소수의 예를 언론까지 나서서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누구나 걔들처럼 공부로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를 만들어 주입시키려는 걸까요? 왜 그따위 신화를 만들어낼까요? 이유는 봉준호 감독이 설국열차에서 이미 보여준 바 있습니다. 설국열차에서 커티스는 기어이 혁명을 성공시키는 듯 했지만 그가 이내 마주한 진실은 그 모든 게 다 설국열차를 유지하기 위해 주도 면밀하게 세워진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설국열차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어리디 어린 아이들까지 희생시키면서 끊임없이 달리고 있었으니 커티스를 비롯한 피지배계층은 철저하게 지배계층의 농간에 속아 놀아난 거였죠. 기생충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국열차에서 반란의 가능성이 의도적으로 남겨졌던 것처럼 현실에서는 우리가 지배계층이 되거나 지배계층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런 신화가 굳건하게 상존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지배계층이 우릴 마음 편히 부려먹기 좋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죠. 야, 그냥 아가리 닥치고 빠지게 일해서 자식들 공부시키는 데 집중해. 뭐 어차피 달라질 건 없겠지만 니들이 그런 착각이라도 갖고 있어야 열심히 일할 거고 그 덕분에 우린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가난을 미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이 돈은 행복과 무관하다. 돈이 행복을 주진 않는답니다. 아주 개소리도 그냥 개소리가 아니죠. 이런 말 짓거리는 사람을 보면 얼굴에 침을 뱉고 싶어집니다. 빈민가에 가서도 잘도 씨부릴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싶고요. 기생충에서 빈자들은 똥 싸는 것마저 고통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이자 필수인 의식주조차 해결이 안 됩니다. 그뿐이면 다행인 게요. 돈이 없으면 단순히 아픈 정도가 아니라 죽어가는데도 병원에 가질 못합니다. 자본주의의 심화로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빈부격차에 따른 기대 수명이 점차 벌어지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먹는 것부터가 다르니 건강의 수준이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저딴 개소리를 쳐 씨부리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야, 니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와 레벨이 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혁명이니 뭐니 하면서 귀찮게 하지 말고 돈과 행복은 무관하다는 착각을 마약 삼아서 닥치고 조용히 살아. 한 10년도 더 전에 한 연예인이 가난한 집일수록 행복하다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잘도 직결했습니다. 지금도 전 그게 누구고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부산 사투리로 아구지 한 대 쳐날리고 싶죠. 일각에서는 기생충의 가족을 두고 가난한 사람들을 희화화시켰다고 하던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해의 소지는 다분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만에 하나라도 진짜 가난한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인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라도 현실을 위로하고 부정해야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생충에서 조여정 씨가 연기한 영교는 아주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되거든요. 집에 있는 창을 통해 바라보던 풍경이 그렇듯이 연교의 눈의 세상은 아주 풍요롭고 온화합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누구나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으로 살아도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단순하고 순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여정 씨가 생애 최고의 연기를 보여준 연교는 감정과 표정이 다양하고
봉준호 감독은 그런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생생하게 담아서 우리로 하여금 똑똑히 보라고 전합니다. 특히 초반부의 연교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죠. 반면에 기택의 가족은 적어도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반지하에 살면서 전화까지 다 끊겼고 곱등이가 나오는 데다가 곰팡이 핀 식빵을 뜯어먹는데도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웃는 얼굴입니다. 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시궁창 같은 현실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교와 기택이 자식을 대하는 태도도 한번 비교해보세요. 돈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연교는 아들과 딸 모두를 돈으로 관리하고 포장하면서 그저 어떻게 해야 잘 키울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걸 표정으로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데 반해서 기택은 뻔히 범죄를 저지른 아들과 딸을 나무라긴커녕 웃는 얼굴로 칭찬합니다. 명색이 아버지지만 그거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참담한 심정으로 있던 기우가 민혁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다고 하니까 기정이가 뭐라고 했나요? 민혁이한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촌철살인 같은 대사를 날렸죠. 이래도 돈이 행복과 무관하다는 같은 소리를 짓거리실 건가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수석이 뭘 의미하는지 대충 눈치채셨을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할 수 있을 거고 부푼 희망과 헛된 욕망 따위도 거기에 포함되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기우의 착각, 미련, 집착을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친구가 재물을 가져다 준다고 하면서 수석을 선물한 데 이어 과외까지 소개해줬던 게 씨를 뿌리면서 기우는 점차 자신의 현실이 바뀔 거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박 사장네 가족이 캠핑장으로 간 후에 기택의 가족이 모여 앉아 술 마시던 장면이 그런 착각을 집약적으로 보여줬죠. 거기에서 기택의 가족이 나누던 대화는 그야말로 철저히 현실을 무시한 채 부질없는 망상의 끝을 달리고 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한때는 그게 가능할 것처럼 보인 적도 있긴 합니다. 예컨대 박 사장네 집에서 일하게 된 후에 엄마, 기우, 기정이 피자 박스 때문에 자신들을 구박했던 가게에 갔을 때는 순식간에 갑을 관계가 역전됐었고 창밖에서 오줌 싸던 인간에게 대차게 물을 뿌릴 때도 기택의 가족은 예전과 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그 두 장면도 이미 기택의 가족이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주문한 것까진 둘의 위치가 역전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으나 피자를 갖다 줄 때 사장의 태도가 어땠었죠? 거의 툭 던지다시피 했었고 오줌 싸던 인간도 별반 다를 게 없어서 적반하장격으로 기우와 기택을 향해 오줌을 갈겼습니다. 이 말인즉슨 기택의 가족은 박 사장네 가족 때문에 무슨 대단한 힘이라도 가지게 된 것처럼 들떠서 용기백배했지만 실은 여전히 현실이 전혀 바뀌지 않아서 예나 지금이나 무시당하고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단지 본인들만 그 사실을 몰랐을 뿐이죠. 나중에 기우는 이 착각에서 벗어날 기회가 한 번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폭우를 맞으면서 서럽게 집으로 돌아가던 장면입니다. 기우, 기택, 기정은 박 사장네 집을 나와서 한참 동안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두 집의 높이만큼이나 두 가족의 신분차가 얼마나 큰지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면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다가 중간에 기우가 멈춰서서 밑을 내려다봅니다. 아마도 좋은 신발이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는 말처럼 그 장면에서 기우가 신고 있던 것도 비싼 신발일 것 같은데 조금 전까지 늘어놓았던 망상과 달리 지금 현실 속에 있는 자신의 꼴이 어떤지를 깨닫게 되면서 망연자실하게 신발을 바라봤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의 비는 기우와 기택이 취객에게 물을 던지면서 했던 말처럼 이제 그만 정신 차리라는 하늘의 일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우는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착각에 집착하길 멈추지 않았었고 이런 심리를 반영하고 있었던 게 바로 물속에서 떠오르던 수석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께서 그걸 보신 바람에 수석이 가짜였던 걸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순간적으로 그런 줄 알았지만 뒷장면들에서 수석이 가짜는 아니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석이 물속에서 떠오른 걸까요? 당연히 이 역시 다양한 의견이 있겠으나 순전히 저만의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수석은 물에서 떠오른 게 아니라 기우가 직접 건져 올렸으면서 나중에 기택에게 말했던 것처럼 수석이 자신에게 자꾸 달라붙는다고. 다시 말해서 그 지경까지 겪고도 기우는 현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여전히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다는 착각, 미련, 집착에 빠져 있었다는 걸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에서 유일하게 판타지로 구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착각, 미련, 집착에 허우적대던 기우는 급기야 기어코 수석을 가지고 가서 문관과 남편을 죽이려다가 더 큰 화를 자초했는데,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후에도 기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계속 웃으며 현실을 부정하려고 애썼지만 차츰차츰 이 사태의 본질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한마디 합니다. 대학이고 나발이고 간에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돈이라고 하면서 수석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인 물속에 넣죠. 10중 8구 그 장면을 보고서 뭐야, 가난한 사람들은 주제를 알고 자기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 라고 받아들여서 화가 날 법도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피상적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만약 봉준호 감독이 그런 의도로 만들었다면 칸에서 절대 상을 못 탔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봉준호 감독이 그 장면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비록 한참 늦긴 했으나 기우가 끝끝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힘의 논리를 온몸으로 깨우쳤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린 애초에 신분 상승이 불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고,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을 통해 비판하는 게 있다면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양극단에 선 사람들을 그렇게 살게끔 강제하고 대물림하고 있는 이 사회의 근본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건 절대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기우가 보내는 시선도 2시간이 넘도록 극장에서 봤던 영화가 알고 보면 영화가 아니라고 전합니다. 그 장면에서 기우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쳐다보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연극에서 시작해 현재는 상업 영화와 다양성 영화를 불문하고 배우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는 건 금기시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화는 기본적으로 훔쳐보기와 엿보기 또는 현실 도피 등의 욕구를 동반하거든요. 이걸 무시하고 관객의 눈과 배우의 눈이 마주치게 되면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느껴 몰입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피합니다. 특히 아무래도 살아있는 사람이 눈앞에서 연기하는 연극보다 스크린을 통해 보는 영화는 그런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해서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지키는 편인데, 반대로 이 규칙을 깰 때는 명백한 목적과 의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드풀은 소위 말하는 제4의 벽을 넘나들면서 독특한 캐릭터성과 더불어 유머를 유발하죠. 걔는 그래도 됩니다. 어차피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는 걸 관객이 잘 아니까요. 반면에 기생충은 가뜩이나 우픈 현실을 다뤄서 씁쓸한 영화였는데, 하필 마지막 장면에서 기우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관객들을 불편하게 만든 건 마치 우리에게 굳이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잘 봤어? 이게 니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야. 제가 봉준호 감독이 정말 무섭다고 말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건데, 뒤늦게 알고 뿌듯하면서도 끔찍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한 인터뷰를 보니 봉준호 감독은 수석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말해주지 않으면서도 죽어있는 것의 느낌을 주고 싶었답니다. 이 말인즉슨 제가 좀 전에 순전히 저만의 정답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어느 정도는 감독의 의도와 부합했다는 걸 확인해서 뿌듯했는가 하면, 와, 이 사람 정말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구나 해서 새삼 놀랐습니다. 기우를 통해서는 계획을, 기택을 통해서는 무계획을 모두 언급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계획을 세워도 안 되고 계획을 안 세워도 안 된다는 것까지 처절하게 보여줬으니까요. 마지막에 그렇게 도장을 찍지 않았어도 기생충을 보면서는 우리의 현실과 똑같다는 걸 여러 차례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드릴까요? 기택의 가족이 받았던 수석을 로또로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저도 그랬었지만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그 로또가 당첨돼서 자신의 처지를 단번에 바꿀 수 있을 거라는 환상에 부릅니다. 물론 99.9%의 사람들은 매주마다 시궁창 같은 현실을 깨닫는 짓만 반복할 뿐이죠. 그러면서도 로또를 끊지 못하는 사람은 모순적이게도 전 국민적인 도박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허용해 만든 로또 당첨이라는 신화에 길들여져서 마치 기우가 그랬던 것처럼 희망이 있다고 믿거나 그런 희망이라도 있어야 살 수 있는 거겠죠. 아울러 기우가 두세 번 상징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얼마든지 로또와 직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또는 주로 어떨 때 사죠? 보통 돼지꿈 같은 좋은 꿈을 꿨을 때 삽니다. 왜? 사람들은 그 꿈으로 자신에게 천운의 기회가 왔다고 받아들이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천운의 기회가 왔다는 걸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면서 그 꿈이 자신을 로또 당첨의 길로 인도할 거라고 믿으려 합니다.
기생충에서 상징적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내뱉던 기우가 정확히 그랬었죠. 수석을 수십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꿈이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수석도 결국은 돌덩어리일 뿐인데 친구가 했던 말을 그대로 믿고 싶어하면서 상징적인 걸로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무지에 기반한 발언인지는 다송이 그린 그림을 보면서 또 한 번 상징적이라는 말을 하던 장면에서 금세 밝혀집니다. 기우는 쥐뿔도 모르면서 침팬지라고 했으나 영교의 말에 따르면 자화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림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으면서 상징적이라고 하는 거나 수석을 보고 상징적이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무지의 솟아낼 따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있는데 사실 그 그림은 다송의 자화상이 아니라 문광의 남편을 보고 그린 거였죠. 결과적으로 두 사람 다 다송의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고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송이 문광의 남편을 보고 그린 건 가난의 공포 또는 밑바닥의 공포니 연교는 당연히 모르고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기우도 못 알아볼 수밖에요. 한편으로는 그림에 위로 향한 화살표도 있었고 결말에서 문광의 남편이 지상으로 올라온 걸 보고 또 한 번 경기를 일으키기도 했으니 어쩌면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의 봉기에 대한 지배계층의 태생적인 두려움을 표현한 걸지도 모릅니다. 기생충이 가난한 사람들을 비하하고 조롱했다는 오해를 사게 되는 유력한 근거 중 하나는 문광의 부부와 기택의 가족이 싸우는 대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뜻 보면 이해할 수 없죠. 문광의 남편이 지하실에 살든 말든 기택의 가족과는 상관없는 건데도 신고하려고 길을 쓰니까 기생충들끼리 싸우게 만든 거냐고 화를 낼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피상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문광의 부부와 기택의 가족이 보여주는 관계는 우리 사회의 현상 중 하나를 신랄하게 풍자한 거고 알고 보면 설국열차에서도 봤던 겁니다. 설국열차에서는 한때 지배계층에 의해 꼬리칸에 갇힌 사람들이 배가 고픈 나머지 서로 죽고 죽이면서 인육을 먹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러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마지막에 가서 문을 연이많이 하면서 또 싸웠죠. 기생충이고 설국열차고 간에 피지배계층들이 싸우는 건 현실과 똑같습니다. 기생충에서는 일찌감치 그걸 보여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바로 피자 박스 때문에 실랑이 하던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새파랗게 어린 피자가게 사장은 자기 어머니 뻘인 기택의 아내에게 은근슬쩍 반말을 찍찍하면서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피자가게라고 해봐야 무슨 유명 프랜차이즈도 아니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단한 갑이라도 된 것처럼 행세했었고 실제로 나중에 보니 정말 코딱지만한 가게였죠. 이 둘의 관계가 후반부에 가서는 기택의 가족과 문광의 부부로 바뀌었고 설상가상 기우는 문광의 부부를 없애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하고 제 폐부를 찔렀던 건 정작 박 사장네는 지하에 문광의 남편이 있는지 마지막까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박 사장네는 다시 말해서 지배계층은 지하실 따위에 누가 처박혀 있는지 관심도 없고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 지하실 따위에 누가 처박혀 있든지 간에 자신들의 삶에 하등 지장을 주지 않으니까요. 제 경험을 보태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해 빠진 영화와 드라마에서 본 거와는 다르게 돈이 어설프게 많은 사람일수록 대접받으려는 심리가 더 강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뉴스에서는 재벌의 갑질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면서 재벌들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지 못해 안달하지만 정작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갑질은 죄다 진정한 갑도 아닌 을, 병, 정에게서 나옵니다. 호랑이 없는 골에 토끼가 왕노릇한다는 말처럼요. 비단 갑질만이 아니라 갑이 없는 곳에서 을, 병, 정들끼리 악유다툼을 벌이는 건 매우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그런 꼴을 반영해 기생충에서 결정타를 날리던 대사는 술에 취한 기정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기택이 자신 때문에 잘린 윤기사에 대해 물으니까 기정이 그러죠. 자기한테나 신경 쓰라고. 이게 뭘 뜻할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서슴없이 해쳐도 된다는 삐뚤어진 사고방식인데 이걸 지극히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먹고 살려다 보니 그렇게 됐다. 아마 기택의 가족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경찰에 잡혔다면 진술하다가 100%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먹고 살려다 보니 그렇게 됐다. 불법을 저지르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누명까지 씌웠더라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먹고 살려다 보니 그렇게 됐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짓을 저질러도 되는 건 아닌데도 말이죠. 제 폐부를 찔렀던 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문광의 부부와 기택의 가족이 모두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박 사장네 가족은 문광희 남편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결말부에서 그 난리가 났는데도 기어코 죽어가는 와중에도 인사하니까 박 사장이 자기를 아냐고 묻는 장면까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광희 남편은 어떻게 했었죠? 바로 그 장면에서 리스펙트! 라고 외친 데다가 박 사장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굳이 머리로 들이박으면서 전등도 켜줬습니다. 심지어 모르스 부호로 감사의 인사까지 보냈지만 애초에 무전기를 이용하던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니 그렇게 해서 소통이 가능할 리가 없죠. 마지막에는 문광의 남편 대신에 기택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데 기택마저 박 사장의 사진을 보면서 좋은 분이었는데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웁니다. 액면 그대로 보면 미안해하는 게 이상할 건 없죠. 특별히 해코지한 것도 없는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사장을 향한 두 사람의 태도가 제 폐부를 찔렀던 건 이 역시 현실을 아주 신랄하게 풍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박 사장을 삼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나오는 말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삼성공화국입니다. 삼성이 불법을 저질러도 앞장서서 두둔하고 옹호하는 희한한 꼬라지도 봅니다. 기생충의 박 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정작 삼성의 경영진들은 그런 사람들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관심조차 없는데도 말입니다. 설상가상 삼성을 감싸준답시고 하는 말은 이거죠.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100번 양보해서 그게 진실이라고 해도 시쳇말로 그게 나라입니까? 왜 일개 기업이 망해서 덩달아 망할 나라라면 근본적으로 썩어 빠진 나라라는 것의 방증인데 그걸 뜯어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해도 눈 감아줘야 한답니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있지만 애초에 연예인이 성매매를 저질렀을 때에 비하면 검찰과 언론 모두 정말 조용하고 침착한 보도로 일관했던 걸 보면 참 나라 꼴 잘 돌아간다 그죠? 이게 바로 노예근성입니다. 삼성이 배를 그렇게 불린 데는 다 우리 돈이 흘러들어간 거고 삼성의 공장에서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걸 까맣게 모른 채 삼성의 편을 드는 게 노예근성이 아니면 뭘까요? 일찍이 말콤 X는 이런 현상을 두고 필드 니그로와 하우스 니그로라고 분류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노예가 있는데 들판에서 일하는 노예들은 채찍질까지 당하면서 온갖 개고생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예들은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을 잊은 채 주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다 못해 앞장서서 주인을 돌봐준다는 겁니다. 게다가 도망칠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은 거기가 안락하다는 이유로 자유를 포기한 채 해방되길 거부합니다. 그때보다 더 극심한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오죽할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양심 따위 개나 줘버리고 삼성 같은 주인들에게 무릎 꿇고 고개를 조아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게 현실입니다. 그 판국에 알고 보면 같은 신세인 을병정끼리 죽고 죽이는 짓은 더 우습겠죠.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의 결말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방금 제가 결말부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는 현실의 신랄한 풍자라고 했으나 여전히 석연치 않은 게 있으실 겁니다. 박 사장과 가족들은 잘못한 게 없지 않냐. 기껏해야 냄새에 대해 민감한 게 반응한 거 가지고 괜히 기택이 발끈해서 죽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가이드 리뷰에 이어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을 통해 특정 부류를 비판하기보다는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사회 현상을 우화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목적을 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택이 박 사장을 죽인 것에는 또 어떤 현실이 담겨 있을까요? 우선 기생충에서 박 사장은 선을 몇 차례 강조합니다. 이 선을 기택은 넘었고 박 사장은 넘지 않으려 하는데 제가 본 기생충에서의 선이란 법적, 도덕적, 윤리적 선입니다. 기택이 가족과 함께 서슴없이 넘었던 법적인 선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아이러니하게도 박 사장은 선을 넘지 않으려 함으로 인해서 도덕적, 윤리적 선을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박 사장 부부는 인간적인 것 같지만 전혀 인간적이지 않았습니다. 윤기사와 문광을 해고하는 과정만 봐도 잘 알 수 있는데 두 사람 다 대체 왜 해고당하는 건지 영문도 모른 채 나갔을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진실이 아닌 거짓된 사유로 해고됐죠. 박 사장은 노골적으로 뭐 골치 아프게 이것저것 구구절절 따지냐, 그냥 대충 둘러대서 깔끔하게 잘라라, 괜히 이런저런 얘기하면 우리까지 천박해진다 이렇게 말했었고, 혹시 게시판에 부당해고가 어쩌고 하면서 글 올라오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니까 영교는 돈만 두둑하게 챙겨주면 그럴 일 없다는 식으로 답합니다.
네, 바꿔 말하면 박 사장 부부에게 윤 기사와 문광은 그냥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돈을 주고 산 도구에 지나지 않아서 굳이 진실된 대화까지 나누는 인간적인 과정 따위는 불필요했던 겁니다. 네, 실제로 박 사장은 자신이 원하는 선 넘지 않기를 문광이 아주 잘 지켰기 때문에 아쉬울 뿐, 네, 아줌마야 세고 셌으니 얼마든지 새로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이런 태도는 인디에어라는 영화가 조명했던 것처럼 점점 더 비인간적으로 변해가는 이 사회의 암담한 풍조를 반영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기택이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에 박 사장과 나누던 대화가 다르게 와닿지 않나요? 기택은 그날 휴일인데도 갔던 거고 연교는 천연덕스럽게 휴일 수당 챙겨주니까 상관없다는 투로 말합니다. 그걸로도 부족해 인디언 복장까지 입고 박 사장 부부의 아들을 위해 졸지에 재롱잔치까지 합니다. 참다 못한 기택이 박 사장에게 한마디 건넸죠. 사모님을 사랑하니까 내 사장님도 애 많이 쓰시네요 였나? 아무튼 네, 그 비슷한 말을 한 건 돈 좀 준답시고 잘도 부려먹는 사람들이 자신을 인간적으로 대하긴 하는 건지 확인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고 박 사장이 뭐라고 했었죠? 표정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지면서 어차피 이거 다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냐, 그냥 알아서 기어라, 뭐 이런 고압적인 톤으로 말하면서 찍어 눌렀습니다. 죄송하지만 만약 이걸 간파하지 못하시고 아니 저렇게 좋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다니, 게다가 자격지심에 욱하는 심정을 참지 못하고 그런 짓을 저지르다니, 뭐 저런 쓰레기가 다 있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당연히 여러분이 저보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은연중에 세뇌되셨고 길들여지신 탓입니다.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니까 어떤가요? 네, 박 사장 부부는 우리가 그렇게 치를 떠는 갑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봉준호 감독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생충을 대부분 기택의 가족 시점으로 구성한 것도 일종의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박 사장 부부의 시점에서 더 많은 얘기를 보여줬다면 다들 쉽게 알 수 있었겠지만 어차피 우리도 현실에선 부자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니 철저하게 관찰자의 입장으로 남겨둔 거죠. 관객들은 그렇게 고작 관찰자의 입장에서 본 게 전부인데도 박 사장 부부가 좋은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기택의 가족만 욕하는 것도 현실을 처절하게 반영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네, 대신에 부자들의 실상이 어떤 건지 은유적으로 남겨둔 게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인디언입니다. 가이드 리뷰에서 말했던 기생충과 어스가 정확히 같은 의미로 쓴 소재 중 하나가 인디언인데, 어스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도플갱어들이 주인공 가족의 집에 침입한 후에 당신들은 대체 뭐냐고 물으니까 아주 당당하게 미국인이라고 답하죠. 이 정도는 상식이라서 다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미국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시작됐습니다. 흔히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땅에 백인들이 와서는 그들을 몰아내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학살을 일삼는 걸로도 모자라 서부 영화 같은 대중문화로 역사를 왜곡하고 학살자들을 영웅으로 칭송하기까지 했었죠. 어스가 그 장면을 통해 미국이란 나라가 갖고 있는 일종의 원죄를 상기하게끔 했었다면 기생충은 같은 맥락이자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원주민들을 포갑했던 과거에 이어 지금은 참 뻔뻔하게도 각종 상품을 팔아 이득을 챙기고 있는 지배계층의 실체가 무엇인지 인디언 코스프레를 통해 넌지시 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장도 박사장이지만 아들도 아무런 의식 없이 인디언 놀이에 빠져 있다는 건 정말 심각한 메시지를 남기죠. 마지막으로 설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의문이긴 한데, 지금쯤이면 기생충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소재로 쓰였던 냄새와 관련된 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알아차리셨죠? 단어 그대로의 냄새로 쓰인 게 아니라 가난을 의미한다는 건 영화만 봐도 익히 알 수 있었고, 전 냄새를 가난의 상징 겸 은유로 쓴 봉준호 감독의 센스에 감탄했습니다. 왜 세상에는 감출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기침, 사랑, 그리고 가난. 이걸 기생충에서 냄새로 표현하니까 진짜 말 그대로 감출 수 없는 가난이 절묘하게 대입되는 걸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따라서 박 사장과 연교가 냄새가 지독하다며 코를 막는 건 바로 가난에 대한 부유층의 멸시를 나타내는 거고, 그런 박 사장을 보고 화가 나 칼로 찌른 건 쌓이고 쌓였던 빈민층의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봉준호 감독은 그걸 풍자와 해악으로 표현했으며, 데뷔작이었던 폴란다스의 개에서부터 봉준호 감독이 다른 그 어떤 감독들보다 잘하는 게 이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생충이 모처럼 반가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데, 저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을 가지고 특정 부류를 비판하려는 의도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이드 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부류는 서로를 절대 이해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갈등이나 파국이 벌어지는 걸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재치 넘치면서도 뼈아프게 조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차를 터뜨리면서 패러다임의 붕괴라는 획기적인 전복으로 희망을 남겼던 설국열차와 달리 기생충은 결국 또 다른 극빈층을 양산해 꿈도 희망도 없는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는 것에서 암울하기 짝이 없는 이 결말을 보고 우린 과연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자,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에 3분의 2 정도 한 것 같지만 중요한 얘기는 대부분 다 한 것 같고, 보시다시피 손목도 이 지경이라 이만 줄이는 게 낫겠네요. 잘은 모르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한 30분 분량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과연 다 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사실 이런 건 GV로 하면 저도 이렇게 혼자 카메라만 보면서 떠들지 않아도 되니까 참 좋겠지만 제가 선견지명이 없어서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게 안타깝네요. 혹시 이 긴 시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단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건 어디까지나 순전히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정답이 아니고 정답이 될 수도 없고 정답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 아 그렇구나 하시면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참고하시되 꼭 여러분만의 정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그걸 방해하는 것 같아서 스포일러 리뷰를 갈수록 안 하게 되는 거니까 꼭 잠시라도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저한테 좌빨이다! 라고 욕할 인간들이 있을 게 뻔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첫째, 이거나 드시고요. 둘째, 이걸 보고 좌판이 우판이 하고 나누는 것도 노예 근성에 익숙해진 겁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부자와 빈자를 나누는 기준이 정치적 성향인가요? 기생충이 박사장과 연교가 좌파인지 우파인지 드러내던가요? 강남의 투표 결과가 나뉜다고 한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 중에 서민들이 살기 좋았던 시절이 얼마나 있었나요? 아니 있긴 있었나요? 지금이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르던가요?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다스리는 가장 간단하고 편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갈등, 분열, 반목, 대립입니다. 기생충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게 만드는 거죠. 지역 감정이 왜 생긴 건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